이어서 이제 지금 이번 시간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자료 기본적 분석에는 재무자료나 비재무자료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잠재 가치, 기본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그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수 분석 또는 비율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실제 데이터, 실제 수치를 가지고 하는 분석과 또는 여러 가지 파이낸셜 레이쇼,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는 내용들이 이제 재무자료 분석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한 그 이 실수 분석과 재무 비율 분석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쭉 하나씩 볼 텐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하나 내용들을 뭐 약간 그 공식도 있고 어떤 방식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패턴으로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실무적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모두 다를 외워서 그 활용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거, 중요도가 높은 거 위주로 실무에서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자료 분석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특징을 보면 그 질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떤 성질 이런 걸 보는 거는 이제 비재무자료 분석이죠. 경영자가 어떤 그 능력이 있느냐, 노조의 상황은 어떠냐, 이런 어떤 경제적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런 것들은 비재무 자료에 해당되는 기업의 내적인 자료라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자료 분석이었고, 이 재무 자료 분석은 기업의 어떤 그 재무 관련 자료들 중에서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적인 분석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분석에 해당이 되고, 매출액이 얼마야, 영업이익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분석하는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없는 객관적인, 주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역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비재무 자료나 재무 자료를 활용해서 역시 둘 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가치에 초점,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거야 라는 것을 평가하는데 활용이 된다. 그렇다면 가격 중심으로 보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 기본적 분석은 전반적으로 가치에 초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재무자료 분석의 종류를 보면 크게 실제 수치를 가지고 하는 실수 분석이 있고, 하나는 비율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비율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율을 가지고 많이 보는 게 이제 경영 분석. 물론 이제 경영 분석의 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비율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재무 자료 분석 중에 실수 분석과 비율 분석이 있는데, 이 모두를 다 완벽하게 적용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자기가 적합한 것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석가가, 자기라는, 여기서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주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수 분석에 어떤 게 있고 비율 분석에는 어떤 게 있는데, 그 중에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기 보면 이 비율 분석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엄청 많은 뭐 구성 비율, 관계 비율, 표준 비율, 추세법, 지수법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경영 분석이라고 하면 거의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반 가까이 될 정도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이 중에서 주로 이제 관계 비율 중심으로 좀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비재무자료 분석은 이미 경제, 산업, 기업 분석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재무자료 분석에서 실수 분석과 이런 비율 분석에 대해서 하나씩 본다.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있는 두 항목의 실수를 상호 비교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급 능력을 평가하거나, 뭐 실제 그것을 상호 두 항목의 실수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수치 자체의 어떤 추세를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서로 다른 걸 비교할 수, 중요한 건 이 실제 숫자 그 자체를 가지고 살펴본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계는 경영 규모의 차이가 있는 한 실수 차의 크기가 곧 지급 능력, 기타 기업 내용의 차이를 표시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기업이 작아서 부채가 금액이 작거나 매출 금액이 작은 경우가 있고, 또 그 기업이 커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부채를 본다고 할 때 부채가 뭐 1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부채가 100억이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실제 수치만 가지고 1억의 부채와 100억의 부채가 따지면 100억이 있는 부채의 규모가 100억이 되는 기업은 부채가 엄청 많구나 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100억의 부채가 있는 기업이 한 100조짜리 기업이다. 그러면 100억은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죠. 그런데 1억의 부채가 있더라도 그 기업의 자본금 규모가 한 10억도 안 된다.
5억 된다. 그리고 엄청 차지하는 부채의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실수 자체는 실제 수는 1억밖에 안 되지만 비율로 따지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규모, 경영의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실수의 크기의 차이가 곧 지급 능력이나 부채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기업 내용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 분석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런 장단점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제법은 이런 거예요. 두 항목의 실수를 서로 비교해서 차액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그 실수 분석법 중에 공제법, 절하법, 증감법, 균형법의 의미 정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공제법은 당연히 공제 뭔가 금액을 한 항목의 금액에서 다른 항목의 금액을 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제법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하법은 그래서 이제 공제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자산에서 부채를 뺀다. 그럼 그 차이가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차 대조표. 이건 뭐 대차 대조표라는 말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재무 상태표라고 하기도 하고 공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산액을 일정한 수준, 이거 이제 재무 상태표라고 해도 되고, 대차 대표가 해도 되고, 그 일정한 수준 기업 내에서 항시 유보할 필요가 있는 정도만큼 차감해서 뭔가 그 잔액의 크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본 금액을 빼고 항상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절하법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게 추세를 보는데 그 규모가 엄청 커가지고 만약에 매출액이든 부채 금액이든 이런 것들 볼 때 그냥 매출액과 부채 금액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매출액과 원가의 차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 볼 때 항목별로 뭐 계산하거나 그런 걸 할 때 뭐 일정 규모가 커서 10조짜리 이 기업이 뭐 그 한 뭐 몇 조의 매출이 있다. 그럼 그 매출하고 또 그 매출 원가의 차이를 일정하게 항상 기본적인 원가가 항상 발생하는 거라면 기본적인 건 항상 빼놓고 차이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느냐 이런 걸 볼 때 주로 이제 절하법이라는 걸 쓰죠.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만약에 규모가 만약에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그럼 요만큼은 항상 일정하게 있으니까 또는 이만큼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확대해서 비교해 보면 어떤 그 명확하게 더 비교하기가 수월할 때 이럴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신용 분석으로부터 원용된 방법으로서 공제법과 동일한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제법에서의 어떤 원래 규모가 어떻게 큰 기업이냐 작은 기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교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결합 그 공제법은 서로 다른 항목 간의 차이를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라면 이 전화법은 그 항목 내에서도 일정한 규목을 삭제하고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법이
게 있죠. 균형법. 균형법도 이제 손익분기점법 해가지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BEP라고 하죠. BEP법,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또는 이 CVP라고 돼요. CVP, Cost, Volume, Profit 메소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CVP라고도 하는데, 이게 손익분기점은 이익과 손실이 이븐이라는 거는 짝수 또는 균형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드가 이제 원래 홀수라는 뜻이잖아요. 브레이크 이븐, 균형이 깨지는 점, 그게 손익분기점이죠. 그 균형이 깨지면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 점에서 한쪽으로 기울면 그거 깨지면 손실이고 또 다른 쪽으로 기울면 이익이 발생할 때 그거를 손익분기점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균형을 깨지는 것을 살펴보는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은 사실은 원가 회계나 관리 회계 관점에서 이게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창업과 창직하는 그 과목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는 회계학적인 관점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균형법 그 중에 손익분기점이 해당이 되는 게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 어떤 이 구체적인 손익분기 가로축에 매출 수량이 있고 세로축에 금액, 그 세일즈나 베리어블 코스트, 픽스드 코스트 뭐 이런 게 있고 했을 때 매출 수량이 늘어나면 그때 이제 그 고정비를 빼고, 그죠? 매출액이 얼마 이 변동비가 있고, 그죠? 변동비까지 합치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픽스드 코스트고, 이 고정비하고 변동비 합친 요그만큼을 빼면 이게 바로 EBIT다, 여기가.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건데,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거는 이 과목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고, 손익분기점 분석법이라는 게 실수 분석의 균형법에 속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증감법, 2기간 이상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각 항목의 수치를 기간적으로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 그래서 그 사이에 증감 변화 상태를 보고 기업의 실적과 장래 동향, 그래서 매출 금액이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비율로 따지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가 이제 비교 내차 대조표, 비교 손익계산서, 자금 운용표 이런 것들을 기간별로 비교해보는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그 공통형,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구성 비율법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실수 분석법에 보면은 공제법, 절하법, 정감법, 균형법 이런 게 있고, 이제 비율 분석 중에서 이제 구성 비율이 얼마나 속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실수 분석법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지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비교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이런 걸 하려면 대차대표는 손익계산서와 같은 회계학적인 베이스를 또 갖춰야 되기 때문에 대차대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손익계산서 설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짧게 그냥 넘어가고, 물론 이제 여기서도 구성 비율도 이제 간단하게 대차대표를 안다고 또는 재무상태표를 안다고 전제하고 간단하게 특징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율 분석의 첫 번째 방식으로 이제 구성비율법, 관계비율법, 뭐 표준비율법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구성비율법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성비율법에서 이제 보시면 공통형 또는 백분율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게 있죠. 만약에 2021년, 22년, 23년에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유동자산이 얼마이고 고정자산이 얼마이고 자산 총계가 그래서 얼마다 라고,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 총계가 얼마다 이런 게 나온다면 그런 것들이 전체 자산을 100으로 했을 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씩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 비율로 파악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부채도 마찬가지죠.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부채는 단기간에 갚아야 될 부채고 고정부채는 장기부채이기 때문에 유동부채가 많을수록 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되는데 점차적으로 50%에서 39%, 40%대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가고 이런 개선되는 그런 경향성을 좀 볼 수는 있죠, 그죠? 약간의 추세를 여기서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고정부채도 8.8%, 7.7%, 8.8%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회복을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무제표 내에서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내에서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여기가 전체가 100%라고 했을 때 부채와 자본 총계했을 때 100으로 했을 때 각각의 항목들이 차지하는 자본금이 6.1%, 7.5%, 6.7%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백분율을 이용해서 대차대조표를 분석하는 구성비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들 유동자산, 뭐 고정자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과목들이 우리 학교에 세무회계학과나 이런 데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회계 관련 내용들을 한번 용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비율법에서 이제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죠. 그 손익계산서도 역시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는 일반적으로 밸런스 시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차변에는 왼쪽에는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이렇게 있어서 요 왼쪽에 자산이 100%, 여기 부채 및 자본 합쳐서 100%, 여기 100%, 여기 100%를 근거로 여기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이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이 얼마 나오느냐, 매출액을 100으로 잡았을 때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티지로 환산해서 백분율로 표현하는 그 방법이 이제 공통형 또는 백분율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구성 비율을 살펴본다고 해서 구성 비율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항목은 제가 여기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얼마다. 전체 매출에서 남는 이익은 14% 내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판매비, 판관비라고 하죠. 판매비, 일관관리비 같은 게 나오면 거기서 영업이익이 한 5%에서 3.8, 3.9% 정도. 그다음에 영업의 수익 비용, 뭐 경상이익 이런 거 쭉 따져가지고 그래서 특별이익, 손익 이런 거 다 따져서 이제 단기순이익은 2.3에서 3.9, 3.1% 정도의 매출 중에서 요만큼 남는다. 100 중에서 단기순이익은 3.1% 정도가 차지한다. 이런 비율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일일이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웬만한 그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아니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것들은 그 다트 이 전자공시 시스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그 전자공시 시스템을 따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전자공시 시스템의 자료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 뭐 수치는 그냥 가상의 수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형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죠. 이게 표준비율법이라고 하는데 특정 연도를 100으로 잡고 그 2001년을 근거로 2021년을 근거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22년, 23년에 비교를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지수는 기준 연도를 100으로 놓고 그죠? 다른 시점별 어떤 수치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 부채 및 자본 총계, 자산 총계 보면은 자산이 줄었다는 거죠. 그죠? 조금 줄었다가 조금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자산 및 부채 총계는 이 금액은 항상 같으니까 그죠? 그 재무상태표에서 차변과 대변의 사이즈는 이게 같을 수밖에 없죠. 이 두 개. 이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산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부채와 오른쪽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형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연도에 대해서 2021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22년, 23년은 각각 그 상대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하는 것들을 비교해보는. 그렇게 보면 단기순이익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형 손익계산서.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본 것은 표준비율이라는 구성비율법, 표준비율법, 그 다음에 지수법. 종합적 비율 분석에서 이제 이것을 고안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트렌트 지수법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트렌트의 가중치를 둬서 특정한 비율의 가중치를 많이 준다면 재고자산 회전율, 고정자산 회전율 뭐 이런 쪽에 비중이 크고 유동 비율이나 매출 매입 채무 회전율 이런 것들이 비중이 크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더 높여서 나머지는 이제 10%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00%의 비중을 그 환산해가지고 그 지수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 기업이 만약에 이런 수치가 있다 하면 산업 평균은 이만큼이다. 관계 비율은 평점은 어떻게 구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 기업이 요거 94.84이고
관계 비율은 사실은 이제 산업 평균의 88%,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채 비율은 요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부채 비율은 높은 게 안 좋은 거니까 나머지 산업 평균을 베이스로 해서 산업 평균보다 낮으냐 낮으냐 조금 높고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비율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상대적인 비율들을 비교해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부채 비율이나 뭐 고정자산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니까 일정한 비율들의 어떤 성향의 특징, 성격에 따라서 뭐를 분모로 하고 분자로 하느냐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분모가 이쪽 사례 기업이 기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특정 기업의 부채 비율이 산업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특정 기업보다 산업이 더 높으냐 낮으냐 라고 했을 때 그 비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 비율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치가 크면 좋은 걸로만 묶여놓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해서 100이 좀 환산하면 100이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관계 비율을 만들어 가지고 산업평균과 사례기업의 관계 비율의 이 가중치를 반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 비율을 가지고 트렌드 지수를 환산하면 그죠? 여기는 15에 0.88, 13.15, 10에 1.52는 15.18, 10에 1.43은 14. 이런 식으로 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구해지는 관계 비율을 곱해서 구해지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가의 입장에서 조금 전에 본 그 트렌드 지수 종합적 비율 분석법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리서처의 입장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래서 사례 기업과 표준 비율 해서 이제 관계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이제 이렇게, 여기에도 가중치가 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브리체트 지수법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고안해서 대출 심사자, 또 이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이런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 이런 거의 비중이 크죠. 매출채권 회전율, 돈을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이나 또는 심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대출 심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동자산, 당좌자산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그 수치를, 관계 비율을 만들어서 이렇게 환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0.88 곱하기 20 하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비율과 사례 기업의 어떤 관계 비율을 구해서 사례 기업에 비해서 유동 비율이 88%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요걸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부채 비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반대 부채가 비율이 높게 그 특정 높은 그 기업보다 그 기업이 시장보다 낮으냐 높으냐를 비교할 때 그 기업의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시장을 기준으로, 표준 산업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환산한 수치, 가중치에 따라서 환산한 수치가 나오면, 이게 수치가 높으면 대출 해줘도 되겠네, 뭐 이런 어떤 판단하는, 여기에도 이제 주관적인 평가, 뭐 105 이상 된다거나 110 이상이 된다거나 자체적인 평가 기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총 평점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에 대한 가중치가 좀 높으냐,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브리체트 지수법도 대출 심사자 입장에서는 좀 전에 현금을 얼마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많았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부채 비율이 제일 관심사죠. 이거 부도 나서 망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많이, 총자산 회전율,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것들, 뭐 그 기업에 뭐 채권에 투자한다든가, 뭐 그럴 때는 이자를 얼마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여윳돈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보는 지수들이 이자 보상 비율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산업이나 표준 비율하고 사례 기업의 비율을 환산해서 관계 비율을 구하고, 거기다 가중치를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평점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총평점이 얼마다 하는 게 비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무 비율 분석인데,
이번 시간에 이게 비율이 종류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대적으로 각각의 비율에 대해서 하나씩 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런 수치들은 이미 발표되는 공표되는 자료들이 많아서 내가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이 표에 나와 있는 재무 비율 분석에는 재무 자료 분석에는 실수 분석과 비율 분석이 있다. 근데 실수 분석에는 공제법, 절하법, 증감법, 균형법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비율 분석에는 구성 비율법, 관계 비율법이 있는데 좀 전에 이제 구성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중요도가 있는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위주로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표준 비율법 해서 지수형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도 또 한번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계 비율법 이게 좀 양이 많아서 이거를 일단 일부를 지금 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볼 그런 그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재무 비율 분석에서 개별 기업에 관한 회계 자료 분석뿐만 아니라 비회계 자료 분석과 질적인 자료 분석을 포함해서 현대적인 개념의 경영 분석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나온 얘기를 다시 포괄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재무 비율 분석 전통적인 의미의 재무 분석, 파이낸셜 어널리시스과 그러니까 경영 분석 안에 재무 분석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또 그 혼용해서 같은 어떤 개념으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안에 이렇게 재무 비율 분석이라는 게 재무 분석이라는 게 차지하는 게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 재무 비율 분석 중에서 특히 그 뭐 구성 비율이나 이런 그 관계 비율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큰데 관계 비율에 대해서는 양적인 게 좀 많으니까 관계 비율에는 크게 어떤 게 있다 정도만 한번 표를 통해서 보시고요. 관계 비율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큰 카테고리로 7가지 정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비율, 레버리지, 활동성, 유동성, 레버리지, 활동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시장가치 비율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비율의 어떤 특징들을 왜냐하면 그게 가장 많이 실무에서 사용이 되거든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일반적인 주식을 투자하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이 투자할 때도 그 가장 비중 있게 봐야 되는 비율들이 거기에 포함이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분량도 많고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배웠냐 재무자료 분석에 대한 기본적 분석에는 재무자료, 비재무자료가 있는데 비재무자료는 그 앞에서 배웠고 우리가 재무자료 분석은 이번 시간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실수 분석과 비율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실수 분석에 어떤 게 있고 뭐 공제법, 절하법, 균형법, 증감법 뭐 이런 게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비율 분석도 구성 비율, 관계 비율, 균형 비율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구성 비율법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 공통형 손익계산서, 대차대표 그런 거 중심으로 제조원가 명세서는 안 봤죠, 그죠? 그런 어떤 큰 틀을 하고 하나의 세세한 것들은 이제 뒤에 이어서도 하겠지만 외운다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성격이다라는 어떤 경향성, 특징 이런 거 위주로 알아두시고 반복해서 쓰다 보면 그 비율의 어떤 그 정의까지도 외워지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 분석의 경우에도 이렇게 그 재무제표의 수치 자료를 비율이나 지수를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방금 공제법, 절하법, 증감법, 균형법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 실수 분석이 어떤 게 있다 이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율 분석에서도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여기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같은 말이에요. 재무상태표. 자동적으로 대차대표를 쓰다가 요즘 와서 이제 국제 그 재무회계 기준 IFRS를 근거로 해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많이 쓰는데 이게 또 어떤 분야는 그대로 쓰기도 하고 연결 재무제표를 해야 되는 경우 이제 국제 기준에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또 주로 사용하는 내용은 거의 같다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대차대조표라는 용어 자체도 이게 사실은 잘못된 용어인데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쓰는 잘못됐다기보다 적합하지 않은 용어인데 쓰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창업과 창직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회계학적인 포인트가 좀 있어서 여기서는 비중 있게 설명은 생략하고요. 구성 비율이나 관계 비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구성 비율, 관계 비율, 표준 비율, 추세법, 지수법이 있는데 그 중에 구성 비율이나 표준 비율에 대해서 살짝 봤고 관계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비율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어떤 전체적인 그 실수 분석, 재무 자료 분석에서 실수 분석이나
비율 분석의 그 표 있죠. 표 있는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 표에 연결해서 내용을 조금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런 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이해하는 정도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렇게 한두 번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